안녕하세요. 2020년 제2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에 오신 관객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박이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가서 버나뎃이라는 영화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와 함께 시네 토크를 해주실 한영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상담학 전공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한영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선생님하고는 작년에 아들을 죽은 이후에 애도의 기간을 갖는 일주일 그리고 하루라는 작품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그 뒤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선생님? 1년이 그냥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 너무 많이 달라진 게 있어서.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영화제를 할 때만 작년에 할 때만 해도 2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정말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2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개최할지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정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그렇죠. 네, 인생이란 무엇일까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 어디 가서 버나뎃이라는 작품은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 비포 미드나잇 이런 비포 3부작으로 유명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진짜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재회한 남녀의 모습, 그리고 함께 살면서 9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른 뒤의 모습을 찍어낸 감독이라서 이게 진짜 넌픽션인가 픽션인가 어떠한 그 시간 자체가 주는 배우와 제작진들 모두에게 어떤 경험들 그리고 쌓인 여러 가지 연륜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보이우드라는 작품도 이제 시간 자체가 이들에게 선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버무려서 작품을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시죠. 근데 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제작한 어디 가서 버나뎃이라는 작품은 사실 마리아 샘플이라는 동명의 작품을 이제 영화한 것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뉴욕타임즈에서 82주 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대단한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봤는데 이 소설이 되게 흥미로운 게 편지 형식으로 이제 쓰여졌다고 이제 소위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럼 편지로만 쓰여졌냐? 그러면 진짜 편지로만 쓰여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들과 그리고 등장인물의 심리들을 알 수 있는 어떤 문자 텍스트의 근거들을 가지고 이 소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메일 그리고 이제 뭐 SNS, 뭐 텍스터 뭐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버나뎃의 딸로 나오는 B의 성적표. 이 성적표는 얘 성적이 어떻고 이 학생은 우수하며 뭐 이런 것들이 코멘트들이 써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 혹은 고소장 버나뎃이 다리를 치고 갔으니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라 라는 고소장 그 외에도 뭐 상사에게 남긴 종이 쪽지나 팩스, 보고서 이러한 다양한 일종의 소통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한 그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의 매개구나 라는 거를 새삼 제가 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고서나 혹은 뭐랄까요 그럼 고소장 같은 게 우리가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정보를 알리는 거고 그 정보 안에서 이 형식을 취했다는 건 내가 너한테 분노를 하고 있다. 혹은 나는 이것 때문에 억울하다. 혹은 이 친구는 성취가 좋으니 칭찬해주라. 어떤 이런 무언의 사인들이 그 형식 자체에 녹아있다라는 거를 제가 읽으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 텍스트에 집중한 이 원작 소설을 어떻게 이미지와 사운드라는 영화로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상영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녹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는 아마 이제 극장에서 내릴 것 같은데요. 현재 상영하고 있는 작품을 저희가 수급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제의 뜻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이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런 시네토크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영화 퀴즈, 영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또 관객분들의 얼굴을 좀 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약간의 여러분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영퀴를 만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질문을 좀 읽어주세요. 네,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뎃의 옆집 정원에 넝쿨이 있었죠. 자, 무슨 넝쿨 때문에 그 벽이 무너져서 문제가 생겼었는지, 어떤 넝쿨 때문일까요? 1번 박넝쿨, 2번 쥐엄 열매, 3번 블랙베리, 4번 아사이베리. 네. 재밌네요. 재밌게 읽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영화를 보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질문이고요. 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하단에 이제 흘러가는 저희 모기영 채널이나 혹은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분 정도를 추첨해서 네, 소정의 상품, 네, 모기영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간략한 소개와 이런 것들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분석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버나뎃이 망망대해 같은 어떤 대양이죠. 근데 이제 빙하 같은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남극 혹은 북극으로 보여지는 곳에 혼자 이렇게 뭐 카약일까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배를 타고 탐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나뎃의 모습을 딸 비의 그 나레이션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삶의 위험 신호에만 온갖 신경을 집중하느라 삶의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라는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여주는 버나뎃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 버나뎃은 분명히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줄거리 살짝 요약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버나뎃이라는 이 인물은 최연소 메가더상을 수상할 만큼 천재적인 건축가였고 또 도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 건축물이 세워지는 20마일 근교에서 그 건축 자재들을 다 가져오고 재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쓰면서도 현대적이고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공들여서 건축을 하고 상을 받은 이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건물을 사가지고 바로 부셔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3년 동안 공들였고 그거를 인정까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어떤 자본으로 이것이 완전히 무참하게 그것도 가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다란 건물이 이제 파괴가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망가진다면 누구라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버나뎃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런 불신이 불면증, 이런 불안증 이런 것들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대인기피증의 증세까지 보여지게 됐죠. 이러한 버나뎃을 데리고 이제 그의 연인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 수석 엔지니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남편 에이진과 LA를 떠나서 시애틀이라는 공간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3번의 유선 끝에 이제 어렵게 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딸이 심장이 좀 안 좋아서 큰 수술을 이제 여러 번 하죠. 그러면서 버나뎃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심으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엄마로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거에만 온전히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가 이제 한 16살 뭐 이런 나이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버나뎃은 뭔가 이렇게 총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모범생 같은 딸로 이제 자랐는데요. 그리고 남편도 승승장구한 그런 성공의 어떤 상징이 되었고요. 근데 버나뎃은
이제 일상에 필요한 아주 작은 일 있잖아요. 뭐 뭘 산다든지 아니면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그 치과 가서 이 뭐 사랑니를 뺀다든지 이러한 일상적인 일까지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녀는 가상도우미라는 만줄라 뭐 이런 이름의 도우미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문자나 뭐 전화 통화, 녹음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다 뭐 배송, 예약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통의 이미지로 보이는 버나뎃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게일러가 그 마을이 이름인 것 같죠. 그 게일러가의 터줏대감 같은 오드리라는 이웃집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굉장히 버나뎃과 반대극부에 서 있는 캐릭터입니다. 누구보다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모양새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우리의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가 훨씬 더 활성화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드리의 집에 아이들을 초대해서 막 파티를 여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케냐 팝송을 막 불러요. 그래서 저건 뭐 아프리카 팝송인가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니까 네, 게일러가는 글로벌 소통을 정말 추구하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막 글로벌한 소통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오드리가 누구죠? 이 버나뎃을 좀 이 둘의 관계가 계속 좋지 않은데 이제 공격하는 어떤 말로써 너의 딸은 너무 훌륭하지만 엄마인 너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딸과 엄마들의 파자마 파티에 너네를 초대하지 않았다. 너네는 분명히 너한테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여러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럼 오드리는 정말 소통에 능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오드리의 아들은 엄마 앞에서는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는 엄마를 많이 욕하고 다니고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취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버나뎃의 남편, 에이진이라고 부르는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성공을 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연락을 하면 너무나 나이스하고 매너 좋게 그리고 부인을 걱정하는 어떤 제스처로 도대체 그녀가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다. 나는 성심성의껏 그녀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도대체 그녀가 그 골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자녀인 비는 아빠는 맨날 일하느라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잖아. 아빠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나에 대한 애칭은 아빠는 부를 수 없어. 그거는 오로지 우리 엄마만 나한테 부를 수 있는 애칭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그 애칭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에진과 오드리는 소통의 인물처럼 위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소통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버나뎃은 아주 넓게는 불통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위장은 아니고 진짜 불통은 맞는데 그렇지만 진짜 소통을 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인물 그녀의 딸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딸은 엄마를 이해하고 있고 그녀에겐 그녀의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과 불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인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지점이 굉장히 좀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나뎃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냥 앞에 있었으면은 저희도 참 눈이 갔을 만한 인물일 것 같은데 그 인물에 대한 이런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 교차하는 지점이 그 두 장면이 계속 번갈아서 나왔던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남편 에일진이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버나뎃을 설명을 그 정신과 의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네, 무슨 박사님께 계속 이 부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인지 의사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버나뎃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과 동시에 이제 교차되는 장면이 버나데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옛 동료에게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교차돼서 나옵니다. 저는 이 지점이 한 사람의 어떤 삶 혹은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남편은 사실은 버나뎃이 보여주는 증상을 기반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인데 그게 이제 자세히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 되는지를 아는 것보다는 그냥 벌어진 일을 근거로 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보고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는 이 버나뎃에 대해서 적응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serious depression, 그러니까 심각한 중증 우울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되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버나뎃이 하는데 당신이 적응장애다 그랬더니 버나뎃이 적응이 장애라고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적응장애라는 말 자체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적응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적응이라고 볼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걸 어디서 끊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점이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 버나뎃이 적응장애다라고 하는 거는 비정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노멀인데 노멀한 삶, 정상적인 삶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적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해라는 말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자, 정상이란 무엇인가? 현실이란 무엇인가? 네,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버나뎃이 살고 있는 그 삶,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던가 마음이나 어떤 상태인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보여지는 말, 행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정상적이다, 안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가, 누가 정상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가, 그 지점이야.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사실 예전에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비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너무 공공장소 떠들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장애다라고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버나뎃이라고 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사실은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거든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일상의 결핍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면도 있는데 그러니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좋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진단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으면은 사실은 이 증상만 보면요 진단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할 건데 절대로 이런 상황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담자를 혹은 환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행동만 가지고 진단한다는 게 아마 영화니까 극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 반면에 그 동료랑 같이 이야기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시면 동료가 사실 말을 별로 끊지 않고 계속 들어주잖아요. 네.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났어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버나뎃의 사실은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현실이죠.를 그 동료가 계속 들어주고 그랬을 때 이 동료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너는 잘 알겠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산의 얘기들 하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것들을 공감해주죠. 마지막에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잖아. 그래서 너같이 재능을 가진 여성, 그러니까 너 같은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창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빨리 일을 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도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디까지 들어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점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제 생각이 드는 게 이 남편 LG는 부인과 그리고 딸과 오랜 시간을 함께 경험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고 그 수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아니 내 아내가 진짜 차로 발을 밟고 지나갔대? 누가 그 사실만 들으면 너무 미친 짓이죠. 말도 안 그렇죠. 되죠. 네, 네. 고의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 덩크를 네, 그 덩크를 제거하는데 뭐 그 집이 무너질 거를 알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고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심리 정신 그 분석학자에게 보고를 했듯이 본인도 아내에 대한 상황이나 상태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의 평판 네. 혹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결과적인 어떤 보고만 듣고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야 라는 식의 판단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이 같이 맨날 네. 만나는데 예, 이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보고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이제 회전 테이블 네, 회전 네. 레스토랑이죠. 거기 갔을 때도 당신 진짜 그랬어? 찾아가가지고 됐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딸이 아빠는 거기 없었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싹 빼고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남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맞습니다. 네. 네. 뭐 증상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맞거든요. 지금 번아대에서 그냥 놔뒀으면 그냥 힘들어졌을 상황은 맞는데 네. 접근하는 방식 또 번아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틀에 맞지 않으니까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증상만으로 볼 때 그냥 맞지 않는 걸 다 잘라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정신병원 가야 된다. 되게 재밌는데 언덕 위에 하얀 집 네. 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네. 네, 거기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갔다면 어땠을까? 버나데시라고 하는 이 재능 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들이 잘라지는 그런 결과들을 맞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고 실제로 이제 재능이 사실 모두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재능을 가진 여성들이 자기의 그 삶의 정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잘라버렸어야 됐던 상황. 근데 그래서 받는 고통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버나데시 불통의 이미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버나데시 정말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는 캐릭터인가 라는 질문을 딱 던져봤을 때 좀 근데 버나데시 정말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줄라에게 필요한 것만 사실 요청하면 됩니다. 가상 도우미니까 치과 몇 시에 예약해 주세요. 아니면 저 남극 가기 위한 조끼가 필요한데요. 낚시 조끼 2장 뭐 사주세요. 이렇게 간결하게 뭐 이렇게 표 요청을 하면 되는데 구구절절 세상에 내가 딸 때문에 남극에 가게 되는데 남극에 가면 뭐 레스토랑에서 사람들과 부딪혀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밥을 먹는 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사실은 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그 수다들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받는 스트레스가 큰지 이런 얘기 수다를 만줄라한테 막 구구절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만줄라한테 뭐 자기가 이런 옆집 사람이 뭐 이 넝쿨을 뭐 잘라달라고 했는데 막 거기서 오는 그 분노 어떤 수치심 막 이런 것들까지도 막 다 쏟아내는 거죠. 그 감정적인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 그녀는 어쩌면은 자신의 어떤 절망, 분노, 수치심 뭐 이러한 그 좌절 이런 것들에 의한 몸의 반응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불면증도 그런 몸의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수면 장애 그리고 긴장한 상태가 되면 뭔가 막 약간 이상한 헛소리 같은 걸 막 하게 된다든지 남편이 막 딱 다그치도록 말하니까 그냥 다 농담처럼 이제 막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딱 얘기하니까 그렇게 좀 진지할 때 좀 진지하라는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그녀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거부하거나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사실 정신병원에 가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꼴도 보기 싫으면 차라리 잘 됐다. 다 끊고 나 그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볼래.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비도 못 보고 가족과 사실은 떨어지기 싫었잖아요. 버나뎃은. 그래서 그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뛰쳐나가고 그래서 이 누굴까요? 그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문을 두드리는 어떤 모습까지도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서 인정 욕구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승승장구했던 이 커리어들에서 좀 누군가에서 이걸 타격을 받고 또 아이를 케어하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다 아이를 이제 케어하게 되면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쏟아서 결과론적으로 나의 그 나만의 어떤 결과물이나 성취의 결과물은 전혀 이제 갖지 못한 채로 이렇게 이제 긴 시간을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좀 스스로 그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막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인기피증은 사실은 뭐랄까요, 자기의 인정 욕구 여기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좀 맞는 말일까요, 선생님? 아니 뭐 동감하고요. 네. 네, 일단 버나데시 사람을 싫어한다. 사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구나 다 소통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 방식이 좀 타고난 방식이 다른 건데, 이게 본인이 이제 그 방식들을 좀 조화롭게, 사실 조금 더 자기가 이제 성장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버나데시 처음에 했던 선택에 대해서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했던 선택이라는 건 이제 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네. 이 영화 제목이 이제 매우 듣고 그게 이제 우주고우니까는 네,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버나데시 처음에 사라질 때는 그 LA 건축계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엄청난 폭락을 맞고 나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진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남편 엘진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엄마는 늘 그런 식이야. 이렇게 그 비한테 피한다.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 인정 욕구가 좌절돼서 그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네, 그런 그 궁금한 거 하나. 하지만 그 동료한테 얘기하는 걸 잘 들었을 때는 그때 이제 뭐 여러 번의 유산 끝에 겨우 얻은 아이였고, 그 아이가 아팠을 때 그 아픈 아이를 전적으로 자기가 이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냥 피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생명, 내가 만난 이 아이와 정말 연결된 것 같은 그 느낌에 그 생명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도 애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왜 꼭 그렇게 사라지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 이 두 개가 묘하게 섞여 있는 것 아닌가, 하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선택을 사실은 뭘 하나 선택할 수 없지만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여성들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듭니다. 뭐 저도 일과 이제 양육을 병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그쵸, 일이 되게 힘들 때 그냥 그만두고 애나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려고 제 말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버나뎃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자기 실패했고 너무 쪽팔리고 막 이런데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를 선택한 면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서 피했다라는 것만은 아닌 거고, 동시에 이 아이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경험, 연결되는 그 경험을 또 선택하면서 가져간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딸 비와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노래를 타임 애프터 타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온 감정을 정말 다 쏟아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서 뒤에 엄마는 가끔 너무 힘들다는 것만 네가 알아줘. 그러면 왜 뭐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인생의 따분함, 하지만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소한 즐거움을 발견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은 여성들이 너무 공감할 그 장면이었어요. 저도 너무 울컥하죠, 그 장면. 네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울컥하는데,
왜냐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한 시간에 자주고 좀 해야 내가 내 일도 하고 그렇죠. 나도 뭔가 이제 보충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 아이는 아이의 어떤 사이클이 있고 그럼 이제 애를 막 잡게 되는 거죠. 나는 너무 좋은 엄마가 아닌 거예요. 잡고 나면 얼마나 자괴감을 또 그러니까요. 휩싸입니까? 근데 그래서 애한테 많은 케어를 하고 쏟고 에너지를 넣으면 일을 할 시간이 당연히 절대적인 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누구 좋자고 하지? 다른 사람들 피해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대충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그렇죠. 낫지 않나? 네. 막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뭐 목욕할 때마다 잠잘 때마다 막 찾아오니까 계속 그냥 이것까지만 할까? 네. 뭐, 이런 네,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버나데시 선택이 남녀같이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깨끗하잖아요. 딱 잘라버리고 아이한테만 올인한. 좀. 근데 중요한 건 아이한테만 이렇게 올인해서 아까 뭐 이 16개의 그 미라클 계시를 전부 아이한테 올인한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가 딱 떠날 시점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기숙사.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선택해서 사실 이렇게 케어하면서 모든 걸 쏟았는데 이제는 나를 봐야 될 시간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증상이 더 점점 심각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예전에 백서영 교수님의 책이었는데 그 개신교 여성 그 기혼 여성들을 182명인가 인터뷰해서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엄마 되기 미치거나 아프거나 라는 뜻이었는데 예, 그게 첫 제목은 나중에 이제 좀 그게 너무 강렬했는지 힐링과 킬링 사이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선택해도 아니면 양육만 선택해도 결국은 너무 바빠서 미치거나 아니면 아이한테만 올인하다가 나중엔 병에 걸리는 공허함만 아니고 온갖 정말 이름 붙일 수 없는 병들. 그러니까 1960년대 베티 프리단이 얘기했던 이름 붙일 수 없는 병. 일하는 병. 이름 붙일 수 없는 병. 네네. 이게 여기서 지금 severe depression으로 진단명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금방 약도 먹지 않고 낫는 병이 있습니까? 네. 이거 정말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주로 많이 처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가능하지만 이 여성들에게 이 아이와 또 일 간의 관계에서 나의 재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 양육을 선택하실 것이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가져가다 보면 정말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힘들지고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다가오는 이 공허함과 그 병들에 취약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 버나뎃이 이제 정신병원에 갈 그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옆집에 사는 누구죠? 오드리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서로 막 맹렬히 싸웠는데 어떻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오드리 집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곰곰이 들여다보니 발견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어떤 주부로서 살면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의심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것밖에 혹은 못하나? 혹은 내 성취의 결과는 무엇이? 했을 때 이 오드리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정말 유명한 혹은 좋은 사립학교에 들어가고 뭔가 비처럼 뭔가 모범생 모두에게 이제 칭찬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아마 그래서 그게 아마 자신의 결과물, 성취물로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엄마 같아요. 근데 그게 좌절되니까 이제 갑자기 나 뭐 한 거지? 혹은 나의 결과물이 고작 이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어떤 실패와 좌절을 지금 겪는 순간이었던 거죠. 오드리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아이는 당연히 엄마의 뜻대로 자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아마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내가 이 성취를 볼 수 있는 어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버나뎃 같은 경우는 아이의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성취를 찾고 있는 엄마는 아닙니다만 타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피하고 과거의 영광과 실패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그 표출하지 못한 그런 어떠한 욕구들에 대해서 발설하지 못하는 게
극심한 분노, 뭐 시애틀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뭐 이 지역도 너무 싫고 막 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발병된 뭐 발병한 좀 이상하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 뿌리는 사실은 똑같은 부분, 내가 쏟아본 그 열정과 에너지가 도대체 나만의 어떤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엄마들만이 갖고 있는 그 동질감, 그것 때문에 오드리를 찾아갔고 그런 오드리는 그녀를 또 숨겨주고 받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네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보이는 건 현상은 다르지만 그 뿌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효능감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여튼 자기에 대한 가치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면에서는 둘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고 그걸 왜 하필 둘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렇죠. 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드리라는 여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전형적인. 네. 네.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 아이에게 올인하면서 아이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얻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근데 또 주변에 보면 마음대로 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애들도 그래서 또 성공 신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돼지 따라가요. 엄마들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 버나드는 사실 자기 힘으로 성공했던 여자잖아요. 그리고 잘난 여자죠. 이렇게 돈도 많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 상대로 느끼면서 하지만 버나드시 갖고 있는 약점, 그 취약함을 딱 집어서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하고 뭐 이런 일상이 좀 결핍돼 있는 부분을 딱 집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아주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 그 전업주부와 이 사이에 약간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 참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뿌리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동일하다. 무언가를 특히 이제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성취와 효능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네, 보이지 않고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찾지 않는 한 타인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야말로 회피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드리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마 앞에서는 전혀 티내지 않았지만 엄마에 대해 불신, 그리고 엄마를 욕해왔던 그런 아들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 있었고요. 버나뎃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와 당신이 너무 사랑을 했고, 예, 그리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시간과 너무 실패의 그 바닥의 순간에도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랬지. 나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어떻게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해? 라는 어떤 배신감들이 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신감이라는 그 실패의 앞에서 이 둘이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약간 화해를 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버나뎃 입장에서는 자기 예전에 그 실패 때보다 훨씬 더 바닥에 닿았던 시간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선택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 어디 간 거죠. 예, 이분은 주로 어디 가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오드리라는 사실은 자신의 적에게 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눈을 두드리면서 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무장해제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난 이렇게 약한 상태예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 버나뎃이 자신의 이런 바닥과 또 이런 증상들에서 나올 수 있었던 어떤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어디 뭐 숨었을 수도 있고 굴로 들어가 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비를 찾을 수도 있고 한데 바로 거기에서 나의 적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나의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버나뎃의 성장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버나뎃을 구원한 것은 저는 이 관계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서 잡아준 사람과의 어떤 이 커넥션, 이 연결감을 통해서 이 버나뎃이 자신의 그 성장을 이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뭐 버나뎃이 되게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버나뎃이 가상 도우미를 하여튼 고용해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되게 부러웠는데 이런 비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러시나? 그래서 주부가 나도 주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여튼 굉장한 유혹인 것 같은데 그게 러시아 마피아였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게 버나뎃이 자신의 취약성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다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성장했어야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손쉽게 대체했던 게 그 만주율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짜 만남인 거죠. 진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면 왠지 지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나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약함을 누군가한테 먼저 오픈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버나뎃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가 뭐 봤을 때는 약간의 그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롬이 있는 외상후 장애의 증상들이 있는 것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절대 그것들 직면하지 않잖아요. 그 나의 그 취약한 수치심, 실패했던 마음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모습들을 남편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 조크로 받아치죠. 네. 남편이니까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버나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나는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버나뎃이 더 빨리 자신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버나뎃이 남편에게 얘기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여성 자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옆집 엄마도 그렇고 우리도 항상 보면은 옆집 엄마나 애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기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나의 약한 부분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상대가 그것들을 받아주든 안 주든 하여튼 지금은 또 다행히 오드리도 자신의 약함을 또 함께 오픈하면서 서로 이렇게 끈끈한 연대가 커넥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탈출구가 마련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버나뎃이 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먼저 그 집 문을 두드린 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냥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나도 나의 구원,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나의 약함을, 취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남편이든 뭐 주변 친구든 누구에게 너가 필요해. 얼마나 참 찌질해 보이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먼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사실은 사람 안에 사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약할 때 강해지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약할 때 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먼저 소통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진정한 연대가 생긴다. 연결, 커넥션이 생기고 거기서 사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 길이 열리지 않는가. 그냥 남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죠?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나 이런 도움을 구하는 제스처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드리에게 그러한 순간,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이렇게 그렇죠. 뒤에서 그러고 네. 있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오드리는 사실은 얘기 드렸으면 옳다구나 또 단점 잡아가지고 막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이 네. 그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갑자기 이제 B가 남극을 가자고 제안했죠. B는 사실 너무나 즐거울 가족과의 여행이었지만 사실은 엄마를 하루 종일이 아니죠. 남극 내내 이제 찾아다니는 여정이 됩니다. 그런데 버나뎃은 가족과 떨어져서 정신병원에 갇히기 싫어서 남극으로 탈출을 한 건데 여기서 오히려 가족과 떨어지기 싫었던 버나뎃은 B와 독립돼서 자기 자신만의 순간, 자기 자신만 이 순간을 맞이해서 내가 여기서 나만을 위해서 뭘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내가 뭘 하고 싶지, 이걸 막 펼쳐나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나뎃의 남극의 의미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분명 그녀가 처음부터 원했던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B가 우리 남극 갈 거야 하면서 막 이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 사우스폴 가야 되잖아 라고 이제 남극점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B가 우리 사우스폴 가는 거 아니야? 거기는 관광객들 엄마 못 들어가. 우리는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그냥 남극 반도까지만 가요 엄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음에 그 남극에서 만났던 그 연구원에게도 그 연구원이 뭐 팔먹이지를 다음에 우리 내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가 어디지? 아 맞아요 거기 사우스폴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거기는 연구원들만 가는 곳이다 뭐 이런 팔먹이지랑은 다른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사우스폴을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뭔가 이끌린 것처럼 자꾸 사우스폴을 가야 된다고 머리에서 뭔가 이상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무의식 중인지 뭔지 자꾸 그 말을 되뇌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너 정말 거기 갈 수 있어? 거기 가려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하는 줄 알아? 심지어 너 거기 가면 반사회적인 성향까지도 있어야 돼. 샤워도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랑 완전히 고립돼서 지내야 돼 라고 하니까 버나뎃 하는 말 너무 신나하면서 난 그걸 위해 20년 동안 노력을 해왔다. 나는 이미 그거에 다 체질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녀가 이제 항상 하던 그 뜨개질하면서 지도를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자기의 상상력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그 장소를 결국엔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 진짜 사우스폴이라고 얘기한 거 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녀가 계속 낚시조끼를 입고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정말 준비되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탐험 혹은 어떤 이끄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남극점 안 가겠다고 뭐 치과 진료까지 하고 하더니 계속 그 조끼는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극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가자고 했을 때 너무 가기 싫어했던 그런 버나뎃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낚시조끼를 계속 그 입고 다녔다는 거가 과연 우연일까 혹은 어떤 뜻이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어떤 그러한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있을 때 정말 이제 끝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답지 않은 어떤 행동이지만 그것도 어떤 기회인 것 같고요. 또 혹은 남에게 들어온 어떤 제스처를 또 내가 또 잡는 그런 것도 어떤 인도하심이 분명히 어떤 신의 섭리가 또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인도하심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다 지나오고 그리고 그 절박한 그 순간들을 성실하게 임한 이후에 이제 뒤돌아보니 그 순간들이 사실은 나에게도 뭔가 준비가 되어가는 어떤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한테 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던 것, 그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게 다 헛된 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버나뎃에게는 남극이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의 남극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 진짜 남극에 오기로 정해져 있었구나. 돌아보면.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한영주 교수님과 함께 저희 시네 토크를 좀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아, 제가 생각한 것들이 더 또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되게 좋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이 영화 평론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이런 전 남극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원작이 이런 또 새로운 거구나라는 생각 들어서 원작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영화가 굉장히 버나뎃이라고 한 여성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가졌던 어떤 고통의 경험에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여성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굉장히 괜찮지 않았던 하지만 자기가 나아갈 길을 발견해가는 어떤 성장에 대한 영화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약한 부분들, 취약성들을 드러내고 손을 먼저 내미는 용기가 참 필요하겠다. 이런 지점에서 저도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어떻게 손을 내밀지, 뭐 어떻게 의미를 만들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영화제 2회 주제와 테마까지 엮어가지고 그렇네요. 얘기해주시는 네, 훌륭한 분을 모셨네요. 네, 그러면 저희 남은 다른 시네토크도 즐겁게 관람해주시고 또 감상해주시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